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 수험 진도는 페이지 10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가 시험 범위고요. 여러분들 104부터 119까지. 그 다음에 큰 주제들이 뭐야 우리? 큰 주제 첫 번째 시험 범위에서 국제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일단 간단하게 보면 갈등으로만 볼게요. 우리 왜냐면 협력은 너무나 쉬운 단어였으니까 그죠? 크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와 갈등이고요. 국제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특성, 국제사회 행위 주체, 그다음에 국제사회 협력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 국제사회 협력 뒤에도 뭐가 있어? 갈등도 있지. 갈등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그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갈등이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경쟁만 있는 건 아니지. 협력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큰 틀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국제사회 파트에서 여러분들 처음 보셔야 될 게 뭘까? 그렇지. 국제사회의 의미. 국제사회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여러분들 국제사회의 특성 또는 의미라고 봅시다. 국제사회란 무엇이지? 국가들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그지. 국가들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돼? 그지. 주권을 지닌 국가여야 된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게요. 판서 최대한 좀 하긴 할 건데 정리다 보니까 다는 못 해드려요. 다 하다 보면 우리 칠판 한 번 싹 지우고 두 번 써야 돼. 최대한 말로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국제사회란 국가들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그 국가의 조건은 주권을 지닌 국가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사회 특성. 그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힘의 논리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지만 인도는 차례를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야, 봐봐. 이익을 추구하고 힘은 힘의 논리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뭐야? 동물의 왕국이야. 짐승들의 세계란 말이야.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 아니요. 아니죠. 물론 표면상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뒤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동물의 왕국이 아니란 말이지. 왜?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지. 세계여론, 국제법, 국제기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계여론, 국제법, 국제기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처럼 안 운영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일단 세계 여론과 여러분들 국제기구는 어쨌든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뒤에 행위주체에서 나올 거니까 여기서 제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그러면? 국제법이죠. 국제법. 국제법과 여러분들 비교를 해야 돼. 국내법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국내법과 국제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여기 국제법, 국내법. 여기는 누가 만들어? 그지? 여기는 만드는 게 조약이라든지 또는 관습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게 의해서 국제법이 만들어지고요. 국내법은 누가 만들어? 우리나라 한정으로 국회가 만들죠. 국회. 만드는 주체가 명확하지. 국내법은. 국제법은 관습이라는 거는 애매모호하죠. 물론 국제법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조금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이라든지 국가들 간의 조약 또는 협정 또는 관습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법에 따라서 우리는 국제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법을 어겼어. 국내법을 어겼어. 우리는 어떻게 돼? 처벌을 받지. 경찰이 우리를 체포하고 검찰이 우리를 기소하고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우리를 처벌할지 처벌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번 범위가 여러분들 범위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국내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국제법은 우리가 어기면 어떻게 돼? 처벌을 받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지. 애매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국제법이 효과가 아예 없나? 아니요. 아니지. 국제법 어기면 어떻게 돼?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고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면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건 아니야. 국제법을 어긴다 해서 그 나라 어디 가서 갑자기 야, 너 이제부터 미사일 세대 맞아. 이렇게 누가 몇 때리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지. 약속을 자꾸 안 지키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국제법과 국내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벌하는지 안 하는지 또 봤어.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둘이 충돌을 해. 둘이 충돌을 하면 누가 먼저야? 국내법. 확실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국내법이 먼저라 할 수 있어? 국제법이 먼저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애매모호하다 했죠? 논란이 있다 했어. 뭐가 더 우선한다라는 거 있지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국내법은 국내법의 계열 한번 봅시다. 제일 높은 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국제법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와? 그렇지, 여기 법률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법은. 그러면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우리가 볼 거는 그냥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준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딱 물어봅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뭐가 더 우선해? 라고 말하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지만 헌법보다는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보다 우선하는 헌법을 어긋나는 국제법은 우리는 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단 그러면 국제사회의 특성까지 봤고요.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 내용 봤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동물의 영국처럼 짐승들의 세계처럼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국제법이 있었고요. 아까도 하나 더 세계 여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국제기구가 있었지. 그럼 그 국제기구처럼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그죠? 행위 주체. 그 행위 주체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주체. 자, 첫 번째 행위 주체. 그죠? 국가. 두 번째 국제기구. 세 번째 다국적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행위주체 국가는 너무나 하나만한 소리니까 그만 넘어갈게요. 주권을 지닌 국가들이 행위주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다음에 국제기구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정부 간. 그다음에 국제 비정부기구라고 불렀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뭐가 있어? UN, OECD, IMF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 오늘 정부 간 국제기구는 끼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꼭 주권이 아니어도 일단 정부 간 국제기구 끼려면 난 낄 수 있나? 그럼 누구 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여러분 어머니 우리 엄마도 갈 수 있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될 수 있어? 그지? 한 국가의 정부만 여기에 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UN, OECD, IMF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나 모른다 싶으면 어디서 찾아봐야 돼? 영상 이제 본 영상 물론 네이버 찾아보시면 빠르겠죠. 근데 본 영상 찾아보세요. 어차피 시험 누가 냈어? 내가 냈고 나도 그 영상 보면서 시험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상 다시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국제 비정부교회는 우리 뭐라 불러? NGO라고 부릅니다. 아니라고요. 넌 내셔널 지오그래피 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고마운데 N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라고요. 넌 거버먼트 오거니제이션, 즉 말 그대로 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구,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기구죠. 이건 우리 대표적으로 뭐뭐 있었어? 그렇지,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까지만 쓸게요.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있었죠. 이 기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야? 그린피스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야? 자연보호. 그렇지, 자연보호, 환경보호.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의료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거 추구해? 아니요. 뭐라 불러 이거를 우리는? 물론 돈이긴 한데 돈을 추구하지 않는 거 비영리. 영리라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 비정부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비가 아니라는 뜻이죠?
영리 활동이 뭐야 그러면? 비영리가 돈 추구하는 게 아니면 영리는 돈을 추구하는 걸 영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는 여기 정부가 국제기구에 낄 수가 없어. 난 유엔에 낄 수가 없잖아.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없는데 그린피스나 국경 없는 의사에는 낄 수 있어 못 껴? 낄 수 있어? 못 껴? 네, 뉘앙스에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말로 하란 말이야. 못해요. 나는 그린피스의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후원하면 됩니다. 내가 의사 돼가지고 어떻게 국경 없는 의사에 끼면 나도 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개인 회원도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의 정의가 뭐야? 그죠. 일단 쉽게 생각하면 큰 기업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의는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AC 드는 게 훨씬 편하다 했죠? 그냥 삼성, 애플, 구글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 이렇게 큰 회사들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국적 기업은 점점 영향력이 커졌어. 그 영향이 뭐야? 그지 세계화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 친구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고요. 커졌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들보다 이 친구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이 행위 주체로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보리 있잖아. 안보리. 안보리 잘 체크하고 가야 돼. 안보리. 안보리는 우리가 자리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 빼갖고 쓰겠습니다. 그냥 우리 뒤에 쓸 게 많으니까. 네 번째 안보리입니다. 안보리의 공식 정확한 명칭은 안전, 보장, 이사회. 어디에 껴있는 거야? 그렇지, 유엔의 기관이죠. 유엔에 속해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는 두 개로 나눠지죠. 그렇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안전보장이사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뭐야? 맞아요. 안전을 보장하는 거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안전보장이사에서 하는 일이야.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엔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안건들을 많이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뭐랑 나눠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뉩니다. 상임이사국은 몇 개? 그렇지, 5개. 미, 영, 프, 러, 주. 비상임 몇 개? 10개. 10개. 남은 다 아니야. 10개고요. 이 10개 내가 외우라 했어, 말라 했어? 외우지 마. 외워도 여러분들 매년 바뀌어. 10개에서 5개 하고 2년씩 기간입니다. 그러면 엇갈리게 해놨어. 그러니까 해마다 5개 씩 바뀐단 말이지. 상임이사국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상임이사국 서로 가고 싶겠지? 엄청 가고 싶겠지? 그 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어디 있었어?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파키스탄, 인도 많았단 말이지. 파키스탄은 막는 친구들이었고요. 일단 어쨌든 뭐 누구나 다 가고 싶겠죠. 가고 싶을 텐데 이 가는 걸 막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뭐야? 그지, 커피클럽. 커피클럽은 비공식적인 모임이고요. 약 많이 참가할 때는 100개이 넘는 나라가 참가하고요. 이 친구들의 목적은 새로운 상임이사국의 탄생을 막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는 거야. 알겠죠? 국제사회 질서를 지키는 거야. 커피클럽.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고요. 상임이사국은 늘 바뀌지 않고요. 비상임이사국은 늘 바뀌고요. 그 상임이사국의 탄생을 막는 친구들이 커피클럽이고요. 커피클럽은 비공식적인 모임이다.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 안전보장이사에서 안전을 보장한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 옛날에 배웠던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지. 그지, 군사. 군대가 있냐 없냐 이거였어. 유엔에서 직접 우리 군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하지만 회원국들의 군대를 뭘로 파견을 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을 하죠. 그 결정을 어디서 하냐? 안보리에서 한다는 거야.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봐봐. 그 권한, 이 미영풀 어중 중에서 한 군데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못 가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불러?
거부권. 만약에 안전보장이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파견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러시아가 미치지 않고서 자기 나라 쳐들어온다는데 그게 찬성해 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전 세계가 오케이 해줘도 러시아 하나 한 대 때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어쨌든 안전보장이사회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방금 본 게 107페이지까지고요. 109페이지 경쟁과 갈등 우리 이따가 한 방에 정리할 거니까 넘어가시면 협력, 그 다음에 세계시민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세계시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시민. 여러분들 세계시민이 뭐야? 그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게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고 했죠. 이거를 단어로 외우려고 하면 막연하고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 서로 지구촌의 시민이라고 넓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지문이 나오더라도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어렵지 않겠죠. 쉽게 나오기 당연히 거의 도덕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둑질은 나쁜 짓이다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외워야 돼? 아니잖아. 초등학교도 뭐 바르게 살기 이거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시민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그죠? 일단 연결성과 우리는 선생님은 우리의 범위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범위가 좁은 사람이 있고요. 넓은 사람이 있는데 세계시민은 이 우리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사람.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먹는 이 빵 쪼가리 하나 또는 내가 버린 플라스틱 하나가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걸 진짜 감명 깊게 배웠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를 딱 틀었는데 월 10,000원이면 나오면 미친 듯이 울면서 그걸 누르고 있는다고요. 정말 이걸 감동을 했으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세계 시민은 연결성과 우리의 범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배운 게 같이 햄버거 커넥션이었습니다. 이 햄버거 커넥션은 우리가 먹는 패티, 그 패티를 만들기 위해 키우는 소, 그 소에게 먹이기 위해 필요한 사료와 목초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베어낸 숲을 없애버리니까 발생한 지구온난화, 이런 연결성을 깨닫는 게 햄버거 커넥션이야. 이거의 응용 버전은 무궁무진하겠지? 무궁무진하겠지. 그래서 예전에 기출됐을 때도 그런 다양한 사례로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리털 이불로 한번 했었어요. 오리털 이불로. 오리털 이불 독고냐 하는데 이 오리털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털을 빼앗았는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햄버거 커넥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시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협력 한번 보겠습니다. 협력. 우리 협력하시면 이제 협력의 사례가 가장 큰 게 뭐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 우리 뭐라 불러? 그지? 외교라고 부르죠. 협력이라고 할게요. 일단 협력과 관련된 우리 개념들은 뭐냐 있냐면 첫 번째 외교가 있죠. 외교라는 게 뭐야? 한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모든 수단이라고 했죠. 모든 수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 우리 3번이나 했었어 저번에. 기억하시죠? 한번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뭐 우리 그 외교 아래서 우리는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그죠? 민간 외교가 있고요. 공식 외교가 있습니다. 민간 외교는 뭐냐면 우리가 뭐 연예인들 문화 공연한다든지 또는 스포츠 공연한다든지 뭐 예술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걸 민간 차원에서 먼저 친해지는 걸 민간 외교라고 하고요. 공식적 외교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또는 외교관이 가서 공식적인 합의나 외교를 하는 것이 우리는 공식 외교라고 했습니다. 보통 뭐가 먼저 한다 그랬어? 그렇지. 여러분들 사나 나랑 떡볶이집 차릴래?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만나고 이러면 무슨 말이 되겠냐고요. 먼저 친해지고 해야 떡볶이집 차려볼지 말지 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민간 외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공식 외교가 보통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국제사회는 답이 없는 거 아시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거.
그다음 외교 보시면 외교 정책도 있지. 외교 정책은 뭐야? 그죠. 여기 보시면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진주적 목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을 외교 정책이고요. 외교라는 건 더 큰 범위입니다. 외교라는 건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그 외교 안에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외교 정책이에요. 구분 잘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민간 외교, 공식 외교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협력에 나왔던 게 ODA도 나오죠. ODA, 공적 개발 원조. 원조가 뭐야? 그지, 지원하는 거.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 애들에게 나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 돈을 주는 거, 또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원조라고 부르고 공적 개발 원조라고 부릅니다. ODA. 우리나라 그러면 원조를 주나요, 받나요? 그죠. 저번에 몇몇 반에서 아마 여러분들 반이었던 것 같아요. 원조를 받는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교육에 효과가 있네요. 원조를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 이거 선생님이 개념 찐득하게 설명드렸죠? 그지? 여기는 여러분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개 나와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으시고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잖아.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위에 배를 까지 말아라는 거잖아. 여러분들에게 500억 있으면 그 돈 다 쓰지 말고 은행에 넣어놓고 조금씩 받아서 쓰자는 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드렸죠.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뭐냐면요. 후 세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잠재력을 해치지 않을 만큼 현 세대가 발전을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멘트가 좀 바뀔 수 있겠지.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느낌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나오시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일단 지속 가능성까지 우리가 봤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드디어 갈등 빼고 다 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뭐야? 갈등 아닙니까? 갈등으로 가겠습니다. 갈등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봤지? 우리나라와의 갈등. 그렇지, 우리나라와의 갈등. 우리나라와의 갈등 우리가 세 나라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디? 일본. 그렇지, 첫 번째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 독도. 그렇지, 첫 번째 독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 독도 뭐 갈등이라고 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지만 교과서에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안부. 이제 위안부. 위안부 플러스 뭐까지 봐도 돼? 불매운동. 징용. 그래, 징용. 그래서 결국 불매운동 가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해표기. 동해표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이제 조금만 살펴볼 겁니다. 독도는 누가 쓰고 있어 땅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고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역사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영토 분쟁에서. 그지, 실효 지배. 내가 쓰고 있는 거. 우리나라 주민이 살고 우리나라 경찰에서 치안이 유지되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독도에 사람이 산다라고 세뇌 아닌 교육을 받고 있죠.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도에 사람이 살고 경찰에서 치안이 유지되는 그런 실효 지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영유권 분쟁이 있다. 그 정도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11단원 가서 아주 찐득하게 배우실 거예요. 독도에 대해서는. 나 위안부와 징용은 여러분들 일본이 사과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인정해 안 해? 인정도 했어. 근데 왜 계속 갈등이 있냐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사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인정도 아니었죠. 그런 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나 우리가 좀 더 하이라이트로 볼 거는 동해 표기 문제죠. 네. 동해라는 것을 일본은 뭐라 불러? 일본에. 그죠? 동해냐 일본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선 지금 동해를 많이 써, 일본해를 많이 써. 일본에. 그지? 일본해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국제 수로 기구에서 표준 해도집을 만들어 줍니다. 그 표준 해도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일본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일본이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하지만 이미 2020년에 결정은 됐고요. 차후로 이제
만들어질 S130이라는 이제 표준 해조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명칭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 그지? 숫자로. 그러니까 일련 번호, 기호 일련 번호로 쓰지 동해다, 일본에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유 번호로 작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완전히 완성돼서 사용되면 더 이상 일본은 일본이라고 단독 표기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 잘 체크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동해라고 써달라는 거야? 일본어라고 써달라는 거야? 그렇지. 변기해달라. 우리 핵심은 변기입니다. 변기. 같이 써달라는 게 우리의 핵심이었고요. 다음 중국 갑니다. 중국. 여러분 중국은 뭐? 그렇지. 동북공정. 두 번째 문화. 이 문화와 동북공정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맥락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세 번째 어업. 황해에서 일어나는 어업과 관련된 갈등이 있죠. 일단 동북공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지도를 빼왔습니다. 몰라요. 이러다 귀찮아서 손질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지도를 빼왔는데 동북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해? 중국 입장에서 동북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쪽, 북쪽 여기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곳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로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바로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왜곡이 되는 거고요. 우리 동북 공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중국은 여러 군데에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국 소수 민족에 살았던 지역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 즉 역사 왜곡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가 이게 뭐에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를 흡수해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수민족의 독립을 방지하고 추후에 있을 영토 분쟁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고구려, 고조선, 발해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동북정전의 결과. 우리나라는 소수민족 또는 중앙정부에 있었던 소수민족들의 지방정부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독립된 민족이 아니라 뭐야? 중국에서 꾸려져 나온 거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네 민족 문화도 김치 한복도 자기네들 거라고 주장을 하죠. 김치 파오차이가 원조야 오리지널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업도 보시면 황해 우리 같이 쓰고 있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갑니다. 우리나라 바다까지 막 넘어서 잡아러 와요. 그래서 이제 수십 척이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좀 작은 배들 한두 척이 가서 막았는데 그래서 잘 안 막히니까 얘네들이 막 어선으로 우리 자동차가 뺑소니처럼 치고 도망가 버려. 침몰시켜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좀 더 큰 배로 여러 대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물대포도 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막 체포도 하려 하고요. 근데 넘어오려고 막 축창 찌르고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생명 목숨을 건 일이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 왜 총을 못 쏴? 그냥 총 쏴서 침몰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지? 전쟁 날 수도 있고 부담스럽죠. 외교적 분쟁이 될 수 있을까 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어부가 일본 바다 조금 넘어가가지고 물고기 좀 잡았습니다. 근데 일본 친구들이 야, 왜 남의 바다 와서 물고기 잡아 하면서 배를 침몰시켜서 죽여버렸어. 또는 총 쏴서 죽여버렸어.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야, 아무리 물고기 좀 잡았다고 사람을 죽여? 물고기 좀 잡았다고 총을 쏴? 좀 곤란하지? 그런 것들을 외교적 분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그런 선을 지키기 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뭐? 문화재 반환. 그지? 직지 신체 요절과 관련 있는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갈등이 있다라는 거. 이 디테일한 내용은 본 수업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갈등 끝났어. 이제 뭐야? 그지? 세계의 갈등입니다. 세계의 갈등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 중국 배웠죠?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2개 배웠죠? 그죠? 일단 첫 번째 티베트. 여러분 티베트 위치 체크해 두라고 했습니다. 티베트는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뭐라 부르냐면 시짱 자치구예요. 시짱 자치구. 이름까지 모르셔도 위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티벳 저쪽이랍니다.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그럼 티베트인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야? 그지 종교가 다르죠.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오래 가면 강제로 합병시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놔주질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좀 더 심플하게 보면 일단 종교적 이유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믿는 거는 티베트 불교고요. 그 리더 누구를 따라? 그지 달라이 라마를 따른다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구르가 있습니다. 위구르가 어디에 사냐면요. 신작 웨이월. 이거를 위구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북경 뭐라 불러? 북경.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라고 하잖아. 그걸 중국 발음을 읽은 게 베이징이야. 그럼 광주는 뭐라 이거? 광저우. 광저우. 청도가 칭따오처럼 위구르를 중국 발음을 읽은 게 웨이월이야.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웨이월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위구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위에가 여기가 신장 웨이월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체크하실 때 위에 있다. 정확하게 있지 몰라도 중국 서부에서 위에 있다. 그러면 위구르, 아래에 있다. 티벳. 좀 더 서쪽에 갔다. 티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신장 웨이월 자치구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느 쪽 민족이야? 이슬람 민족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종교보다는 먼저 터키계 민족이 먼저 나왔어야겠죠? 터키계 민족이고요.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독립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야? 이유가? 석유랑 돈이 될 수 있는 그거 안 놔주는 이유고요. 그거는 얘네들이 나가고 싶은 거는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잖아. 완전히 다른 계열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물론 여기 두 개 이야기 더 드렸죠. 석유 많고요, 천연가스 많고요, 석탄 많고요, 철광석 많은 것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알아두세요. 뭐 1등, 2등 알 필요는 없어. 많이 지하자원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제 지도 바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필리핀 봤죠? 필리핀. 여기가 필리핀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이라는 겁니다. 민다나오 섬. 필리핀에 사는 모로족 이야기입니다. 모로족. 모로족은 필리핀에 어디 산다고요? 만다나오. 자꾸 애들 만다나오 하는데 민다나오. 오케이? 민다나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얘들 이 친구들 민다나오 섬에서 거주하면서 주로 뭘 믿어? 이슬람 믿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필리핀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하지. 왜냐면 필리핀은 주로 다 못 믿어. 카톨릭 믿는데 막 차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따로 살래? 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필리핀 봤고요. 그다음 이쪽 서쪽으로 가면서 봅시다. 아까 중국 다 봤으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여기 이거 다른 색깔로 칠해야겠네요. 여기 칠은 더 작은데 여러분들 위치 파악하라고 그냥 크게 그려준 거야. 안 그러면 이따가 팔레스타인 같은 건 점 찍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크게 찍어주니까 위치만 데려가세요. 여기서는 무슨 분쟁이야? 영토 분쟁. 그지? 카슈미르지? 카슈미르. 누구랑 누구? 인도와 파키스탄. 그지? 인도와 파키스탄. 아주 단순 심플하게 봅시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종교 분쟁으로 봅시다. 그럼 누구랑 누구?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서쪽으로 하면 이제 바다가 하나 나오지. 바다. 여긴 크니까 색칠 다 해도 돼. 워낙 크니까 이거는. 이건 뭐야 이름이? 이건 카스피해야. 카스피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슨 논쟁이었어 이거? 그지? 바다로 볼래? 호수로 볼래? 바다냐? 호수냐? 갈등이었고요. 이와 관련된 관련 국가가 5개 있죠.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 있었습니다.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주장했던 나라, 호수로 주장했던 나라가 달라. 바다로 주장했던 나라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나라들이 바다를 주장했고요. 눈에 꼭 담아두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호수로 주장했던 나라들은 나머지 나라들이겠죠.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호수로 주장했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갈등이 이거는 끝났어. 2018년에
끝났고요. 뭐로 보기로 했어? 바다. 근데 그냥 바다가 아니지? 네. 특수한 지를 지닌 바다. 즉 바다와 호수 그 사이쯤 애매한 자리에다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보되 그 안에서 나오는 자원은 공동 개발, 공동 이용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결론이 났다라는 거 카스피에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이것도 좀 크게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이 지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그 외 중동 지역의 갈등이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야 너네 나라 만들어줄게 하면서 입 닫아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전쟁까지 벌였잖아.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아주 또 2차원적으로 보겠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어디랑 어디? 유대교와 이슬람의 갈등으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죠? 나이가 이 킬레만자로 산에서 쭉 해가지고 수단, 에티오피아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렇게 흐르는 하천을 뭐라 그랬어 우리는? 그지 국제하천. 여러 지역을 지나 흐르는 하천을 우리는 국제하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여기다가 끌게요.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상류와 하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만든다고 했어? 댐 만든다고 하니까 하류에 있는 국가가 상류에 있는 국가 갖다가 화가 나지. 너 우리 물 못 사용하게 하려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너 맞는다. 혼난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류에 있던 국가가 에티오피아고요. 하류에 있던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일강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역별로 정리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주제별로 했었지. 자원과 관련된 갈등, 민족과 종교와 관련된 갈등,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죠. 환경과 관련된 갈등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환경과 관련된 갈등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두 번째 파리 협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와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와서 약속을 했어. 더 이상의 산림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뉴스에서 아마존이 역대급으로 많이 훼손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브라질을 비난해 안 해 사람들이? 하지만 이걸 브라질을 비난을 하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야 너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면 안 되지. 뭐 근다고 해서 너 쳐들어갈 거야? 전쟁할 거야? 그건 또 안 되잖아. 얘네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산림 파괴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했잖아.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겼어. 신뢰가 떨어지고 자국에 이게 영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리 협정입니다. 2015년 했던 협정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기후 변화를 줄이자는 거야.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야.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야. 중국과 미국. 근데 탄소를 배출을 줄이려면 결국 뭐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나 이거 안 할래. 탈퇴를 선언해요. 2017년에. 그 대통령이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하고요. 그 탈퇴를 선언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유예 기간 동안 재선에서 떨어지고요. 조 바이든이 sorry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결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없으면 밴드로 일요일까지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